여보, 아버님 생일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요양원 얘기 꺼내자. 지금 날 요양원에 보내겠단 말이냐? 나는 테이블 위상을 확 뒤엎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 내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 아내랑 같이 가꾼 고향집, 그리고 내 노후, 그걸 내 마음대로 쓰고 날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게 너희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냐? 안녕하세요. 사연 정류장입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내 나이 73입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하고 아내랑 살던 고향 정선에서 소박하게 살았죠. 근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아들이 대전에 와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윤정이 떠난 빈집에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웠다나 뭐라나 그래서 따라왔습니다. 그게 잘한 결정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딘지 모르게 낯설더군요. 창밖으로 고층 아파트들이 보이고 차 소음이 웅웅 울리는 풍경. 고향에서 들리던 새소리나 달구름 대신 이 소음이 이젠 내 하루의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었습니다. 아들 태호가 가족들이랑 같이 아침상을 차려줬죠. 며느리 지연이 상을 참 정성스레 차렸더군요. 케이크에 촛불도 있었고 각종 반찬들이 한 상 가득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목이 맸습니다. 상 위에 미역국이 없었어요. 윤정이 살아있을 때마다 생일엔 꼭 그려줬던 미역국. 아들이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것도 그건데 오늘 상엔 크림 스프가 있더군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래, 고맙다. 입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태호가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태호는 며느리 쪽을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요즘 저희도 일이 많고 정신이 없어서 아버지 모시기가 조금 버거운 부분도 있어서요. 그래서 좋은 실버타운 알아봤어요. 시설도 괜찮고 같은 연배분들도 계시고요. 순간 뒷목이 뻐근해졌습니다. 내가 뭐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되물었죠. 지금 날 요양원에 보내겠단 말이냐? 태호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하고 지연이 나섰습니다.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버님께서도 집에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니까 외롭지 않으시게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면서도 눈치를 보더군요. 그 순간 머릿속으로 지난 며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다 태호 부부방에서 말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두 사람은 내가 이미 잠든 줄 알았던 모양이죠. 여보, 아버님 생일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요양원 얘기 꺼내자. 응, 그게 나을 것 같아. 계속 이대로는 우리 생활도 힘들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아직도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얘기 말인데 아버님이 준 그 등록금으로 해보는 거 어때? 그 돈 말야? 준서 대학 등록금으로 주셨다고 한 거? 응. 어차피 지금 바로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굴리면 더 큰 도움 되는 거잖아.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내가 손자 준서를 위해 평생 모은 적금, 그걸 오피스텔에 쓰겠다고요. 그날 이후 난 웃는 얼굴 뒤로 수많은 생각을 감추며 지냈습니다. 가족들이 잠든 밤, 윤정의 사진 앞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리기도 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런데 오늘 생일상 앞에서 그 얘기를 직접 들으니 그동안 꾹 참고 있던 것들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상을 확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음식이 흩어지는 소리,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연이 놀라 입을 가렸고 태호는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내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 아내랑 같이 가꾼 고향집, 그리고 내 노후, 그걸 내 마음대로 쓰고 날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게 너희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냐?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저희는 그냥. 그냥 뭘? 그동안 너희가 바빠서 내가 혼자 밥 먹고, 혼자 병원 가고, 혼자 텔레비전 보면서 입 한 번 안 뗀 거, 그게 다 이유가 됐냐?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안 신은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우진이 뒤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있다간 저 아이에게까지 이 마음을 들키게 될까봐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대전의 저녁 바람은 싸늘했고 신발도 제대로 안 신은 내 발엔 아스팔트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갈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로는 가야만 했죠. 아니, 돌아가야 했습니다. 내가 진짜 숨 쉴 수 있는 곳. 윤정이와 함께한 정선 그 집으로 길을 따라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바쁘게 제 갈 길을 갔고 나는 그 속에서 홀로 역행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내가 지금은 그냥 떠돌이 노인 하나일 뿐이었죠. 30분쯤 걸었을까요? 터미널 이정표가 보였고 발걸음을 조금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점점 도렷해졌습니다. 정선행 티켓을 끊자 거기 가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지도 몰라 터미널 대기실은 붐볐습니다. 젊은 커플들,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 노인들도 보였습니다. 매표소 앞에서 줄을 서는데 뒤쪽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정선 가세요. 돌아보니 회색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보다 한두 살은 더 들어 보였고 눈빛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네, 정선 갑니다. 그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더군요. 그 동네 좋죠. 저도 거기 살다 서울로 올라온 지 40년 됐습니다. 그러십니까? 혼자 가세요.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예, 가족들과 함께 살다 나왔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름은 정만식입니다. 어르신은요? 강인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름을 나눴습니다.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건 쉽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입이 먼저 움직이더군요. 정만식 씨와 나는 나란히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가 따뜻한 커피 2잔을 사와 건넸습니다. 속이 좀 괜찮아지실 겁니다. 나는 한 모금 마신 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이랑 무슨 일 있으셨나 봅니다. 예, 생일상이었는데요. 내 말이 거기까지 나오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저는요, 생일 때 며느리가 외출하더군요. 아들놈은 회식 있다고 나가고 손자는 방에서 게임만 하더라고요. 그의 웃음은 슬펐습니다.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혼자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이 비더군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싶은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속에 꼭꼭 눌러놨던 것들이 조금씩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요, 평생이라며 아내랑 시골에서 살았어요. 퇴직하고 나니 그 조용한 집이 더 좋아졌죠. 근데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날 대전으로 데려왔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더군요. 정만식 씨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무심하게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전 제가 손자 대학 등록금 주려고 평생 모은 돈을 건넸거든요. 그걸 오피스텔 투자에 쓰자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양원 얘기를 직접 들었죠. 내가 요양원 갈 만큼 늙었나 싶었습니다. 한참 말을 하고 나니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정만식
씨는 조용히 커피를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뇌졸중 한번 앓고 나서 큰아들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요, 한 6개월 지나니 바닥이 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시죠? 처음엔 친절합니다. 잘해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욕실 오래 쓴다고 뭐라 그러고요. 손자 친구 오면 방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고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결국요, 집까지 팔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돼 있던 서울 변두리 집이요. 아들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담보 잡고 결국 넘어갔더군요. 그럼 지금요? 찜질방 전전하다가 복지관에서 소개한 공공임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노래교실, 요리교실, 글쓰기반 다 다녀요.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도 저를 조심해야 할 존재로 보지 않아요. 그의 말이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가장 서운했던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 내가 결정권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그 서글픔이었죠. 어르신, 인생이란 게 그렇더군요. 마지막은 결국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정만식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남은 삶 누굴 위해 살지 마세요. 강인수라는 사람,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게 진짜 의미 있는 노년입니다. 버스 출발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정선행 17시 45분. 나는 천천히 일어섰고 정만식 씨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더요. 이런 날 같은 생각 가진 사람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깥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엔 이상하게도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선까지는 4시간쯤 걸린다고 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아야겠다. 밤 10시쯤 버스가 정선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이나 대전 같은 도시 터미널과는 다르게 이곳은 조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싸늘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고 나는 그 공기마저 반가웠습니다. 돌아왔구나.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내 윤정과 마지막으로 함께 걸었던 거리, 텃밭에서 배추를 뽑아오며 발장을 끼고 웃던 골목. 그때 그 모습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지만 발걸음은 마치 어제처럼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집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택시도 있었지만 걷기로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마을을 다시 느끼고 싶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시골길, 어두운 골목, 가끔 마주치는 강아지 짖는 소리, 모든 게 고향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 낡은 문고리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문을 열자 삐걱이는 소리가 울렸고 정원은 생각보다 잘 정돈돼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진이가 주말마다 내려와 손 봐둔 것 같았습니다. 텃밭 가장자리에는 윤정이가 좋아하던 국화가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당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며 온몸으로 고향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보, 나왔어. 이제야 돌아왔어. 집 안에 들어서니 윤정의 영정 사진이 거실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긴 블라우스를 입고 밝게 웃는 얼굴.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나는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액자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내가 너무 의지했나 봐. 대전에서 태호 집에 있었어. 당신 말대로 처음엔 괜찮았지. 근데 점점 내가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더라. 존중도 관심도 대화도 다 사라지더라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사진 속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가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듯 보여서 그게 더 슬펐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다음 날 아침엔 해 뜨기 전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손에 익은 호미를 들고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냉이, 달래, 봄초들이 땅을 뚫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허리 아픈 줄도 모르고 밭을 정리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고개를 들자 우진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교복 차림 그대로 가방을 맨 채 이게 무슨 일이야? 너 학교는? 우진이는 내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새벽 차 타고 왔어요. 할아버지 안 계신 거 알고 나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가만히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이런 큰 결심이 나왔다는 게 놀라웠고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침도 못 먹었을 텐데 들어가자. 우진과 나는 집 안으로 들어왔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우진이는 밥을 먹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저 다 알고 있었어요. 뭘 말이냐? 등록금이요. 엄마 아빠가 그 돈 오피스텔 투자한다고 했다는 거 저 다 들었어요. 내 손이 멈췄습니다. 우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모른 척했어요. 그냥 엄마 아빠도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점점 조용해지는 걸 느꼈어요. 혼자 식사하시는 거, 약 드시는 거, 밤마다 베란다에서 밖만 바라보시는 거. 우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우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 없다. 오히려 할아버지가 너한테 고맙지. 이렇게 와줘서, 내 마음 알아줘서.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은 식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지내실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고 당신 할머니랑 평생을 살아온 곳이야. 여길 떠나지 않을 거다. 우진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저도 주말마다 내려올게요. 할아버지 혼자 계시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주말에 바쁜 고3이 무슨. 할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번에 말한 유튜브 시작해볼까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거 아직도 생각하고 있었냐? 네, 요즘 전통장 만들기 영상이나 시골 텃밭 브이로그 인기 많아요. 할아버지처럼 진짜로 농사 지으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유튜브를 하냐 싶었죠. 근데 우진의 눈빛을 보고 있자니 한 번쯤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럼 해보자. 강인수의 정원일기. 그게 우진이가 정해준 채널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내 이름이 저 인터넷 어딘가에 떠 있다는 사실이 어색했죠. 우진은 삼각대 하나 들고 마당을 이리저리 다니며 내 모습을 찍었습니다. 된장을 휘젓는 손, 김장 배추를 다듬는 손, 볕이 좋은 날 장독대에 햇살이 스며드는 풍경까지. 나는 그저 평소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우진은 그걸 진짜 콘텐츠라며 흥분해 했습니다. 영상 첫 편은 된장 담그는 날이었습니다. 조회수는 이틀 만에 10,000명을 넘겼고 댓글엔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요. 삶 부러워요. 같은 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정선의 작은 마당에서 내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진은 매주 내려왔습니다. 촬영도 하고 영상을 편집해서 업로드도 하고 때론 작은 온라인 스토어에서 내 장을 팔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 주문은 32개 들어왔어요. 된장은 품절이래요. 다음엔 언제 담글 수 있어요? 처음엔 그저 취미처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생활이 되고 일이 되었고 마침내 나의 존재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인수 씨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만큼 가치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꼭 해야 해요. 할아버지 같은 삶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보여줘야 해요. 결국 촬영은 시작됐고 작은 카메라 몇 대가 내 일상을 따라다녔습니다. 밭을 갈고 된장을 담고
밤에는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윤정에게 말을 거는 모습까지 내 인생이 영상으로 기록된다는 게 이상했지만 한편으론 내 삶이 누군가에겐 의미가 된다는 사실이 조금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나간 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아버지, 방송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진이가 해준 얘기 다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얼마나 못한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지연이도 지금 옆에 있어요. 저희 주말에 정선에 갈 수 있을까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너라. 그날이 되자 태호와 지연이 조심스레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조용히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저희 상황만 생각했지. 아버지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나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겠으며 저희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이미 지난 일이다. 내 마음속에서 다 끝냈다. 그 말에 두 사람은 더 울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근데 나한텐 말하지 않더구나. 차라리 솔직했으면 도왔을 거다. 나는 아버지니까. 그게 가족이니까. 태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다시는 아버지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긴 내 집이다.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다. 하지만 너희는 언제든 올 수 있다. 이 문은 열려 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우진까지 함께 넷이 둘러앉아 된장찌개와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그 소박한 식사가 내 생애의 가장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마당에는 빨갛게 익은 고추가 널려 있었습니다. 장독대 옆 항아리들에서는 된장, 고추장, 간장이 숙성되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죠. 나는 매일같이 텃밭을 돌보고 장을 보고 방송국에서 다녀간 이후로 찾아오는 손님들과 인사도 나눴습니다. 이젠 사람들도 나를 알아봤습니다. 유튜브에 나온 어르신 아니세요? 정말 실제로 보니 더 멋지시네요. 나는 멋쩍은 웃음으로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우진이는 여전히 매주 내려왔습니다.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가끔은 인터넷으로 주문 들어온 된장을 포장해 택배까지 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달 매출 120만 원이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내가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그저 하루를 잘 사신 것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겐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에겐 살아갈 이유. 나는 평생을 조용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게, 검소하게, 가족을 위해. 하지만 그 결과가 외로움이라면 나는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내 윤정이의 사진 앞에 앉아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꽤 바빠. 아침엔 주문 확인하고, 낮엔 된장 담고, 저녁엔 우진이 편집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내 된장 맛있다고 하네. 우리 당신이 남겨준 비법 덕분이야. 그리고 고마워. 당신이 내 옆에 있었던 시간들,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어. 윤정의 사진은 변함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에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쁘게 말을 걸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울에서 작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에세이 출간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정원일기라는 이름으로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책을요? 어르신의 일상과 생각을 글로 담아보고 싶어요. 요즘은 그런 삶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그렇게 나는 매일 저녁 우진이랑 거실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봄엔 흙이 부드럽고 가을엔 된장이 깊어진다. 산도 그렇다. 언젠가는 숨이 차고 언젠가는 마음이 무르익는다. 나도 모르게 문장이 이어졌고 그 문장들이 하나둘 엮여 책이 되었습니다. 출간된 책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유튜브 채널과 함께 팔려나갔고 그 덕에 나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이 싫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한 하루를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우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작가네요.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작가는 무슨 그저 사는 이야기 적은 거지. 살아온 이야기가 제일 값진 거예요. 그게 요즘엔 콘텐츠고 가치예요. 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맞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다가왔고 장독대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 위로 햇살이 비치고 나는 마당에 나와 고무장갑을 끼고 장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완전히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원해서 일어나고 내가 하고 싶어서 된장을 담그고 내가 웃고 싶어서 웃는 하루.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서울의 그 아파트, 요양원 브로셔 돌아보면 다 꿈 같습니다. 나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마당에서 우진이 촬영을 마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댓글에 이런 말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강희수 어르신처럼 늙고 싶어요.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나 참 오래 헤맸지. 근데 이제 괜찮아.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젠 알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날도 된장을 한 국자 휘저으며 마당 안쪽에 피어나는 국화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늘 윤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연 정류장에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